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마드론님, 박영식님 찐팬 추가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마드론? 아이고, 예, 마드로님도 자주 뵙는 분이죠. 네. 제가 이래서 가급적 여기 좀 한 번씩 쉬고 박영식 앵커님 자주 앉히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 기다려 주세요. 오늘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집, 최은순 집, 김건희 오빠 그리고 김선교 자택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 일제히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 일치되는 것이 뭘까요? 각자 따로 이렇게 혐의별로 압수수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혐의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이기도 하고요. 그에 앞서서 양평 공흥지구 그 택지 개발한 거 그것도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근데 거기 다 연루돼 있는 거죠. 김건희 씨 오빠가 이제 그 오빠 회사에서 그 개발해가지고 350세대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개발 부담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사업 시한도 소급해서 막 조정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런 것들이 김성교 의원이 당시 양평 군수일 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오늘 압수수색 받고 뭐 조사 받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공흥 택지 개발도 지금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죠? 네. 대상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성교 의원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예.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2013년 4월 18일 날 윤석열이 여기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김성교가 양평 군수를 하게 되면서 둘 간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나이도 거의 같은 것 같더라고요. 60년생이니까 매우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이때 하필이면 여주 양평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김성교 스스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비 후보였을 때 윤석열이 나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느냐? 허가를 잘 내준다. 라고 해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최은순 장모가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땅들도 꽤 있는 측면이 있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사기치고 정치권과 연줄돼서 허가받고 개발하고 돈을 얻는 이런 전형적인 땅 장사 메커니즘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는 잘난 체 하려고 자랑했던 것이 지금은 발목을 잡는 그런 발언들도 있어요. 김선교가 2022년 3월에 양평군수 예비 후보 김덕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가지고 막 자랑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제가.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야 해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나한테 단 둘이 만나면은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그게 인간 알잖아요. 괜히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허가 잘 내주고 박영식 앵커님 예. 자백을 해버렸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했다라는 내용은 뭐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듣기에는 뭐 때는 자랑으로 들리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자백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자백이라는 것도 사실 불법성의 의혹이 짙은 내용들을 다 자백을 한 겁니다. 앞서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인허가를 연장해주거나 이런 행정적 편의를 실제 봐줬다. 그래서 장모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 김선교 아니냐라는 것을
실토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것은 뭐 물증을 확보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확보를 해서 김선교가 김건희 일가의 뒤를 봐주고 어떤 특혜를 또한 자신 또한 받았느냐 이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도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때는 최혜병 특검이 했는데 김영남 의원이 오시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가면 딱 그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가면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나 한번 좀 그게 궁금하니까 이따가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특정한 것만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영장에 적시돼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와야 돼서 가지고 오지 못할 때는 사진 같은 걸 찍어 놓나 봐요. 예. 여기 있는 걸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압수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다시 받으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가지고 예. 그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그럼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장소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대상 물품을 지정합니까? 장소와 물품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제 그 검찰들이 마음대로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해야죠. 물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혐의와 관련된 사건 고개에 대해서 특정해서 가져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상민 그 전 장관 집에 가가지고 현금다발. 했을 때 현금다발 뭐 명품백 뭐 택도 안 뗀 거 9개인가 있었다 하는 것들도 전혀 가져오지는 못한 거죠. 단전 단수 관련된 거였으니까. 이상민도 오늘 지금 출석했더라고요. 그걸 좀 이따 보고 마드로님이 아까 슈퍼챗 보내주시니까 이 여자님이 미국에서 US$, 마드로님 꼬리 물고 박영식님 찐팬입니다. 백영크님도 좋아요. 내가 삐칠까봐 그러신 거죠? 정어리 파이팅 하시니까 야. 소반이님 1일 영식 릴레이 합니까? 고맙습니다. 영식 화이팅, 정어리 만세, 잼통 만세. 안 되겠다. 오늘 저 박영식 앵커는 오리고기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제 걸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제가 못 먹은 거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가겠는데 그쪽으로. 아, 오리고기를 못 먹어요? 안 주신다면서요. 또 그렇게 또 예능을 다큐로 받아요. 속이 작아요. 말씀하시는 순간 김영남 의원님 여기서 수대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오신.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덥긴 덥네요.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오늘은 내일보다 시원해요. 네. 오늘이 37도, 내일이 38도. 야, 근데 우리 살면서 38도 막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체온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아무리 더워봐야 33도, 34도 이렇게 되는데 36.5도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인간의 체온을 올려야겠네요. 인공적으로라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예를 들면 온도 올라가면. 37도, 38도 지금 이게 완전히 동남아, 뭐 열대지방 그렇죠. 이런 이제 날씨인데 제가 태국에 좀 있었잖아요. 태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기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온도계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온도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 40도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37도, 38도 이렇게밖에 안 해놔요. 그래서 왜 좀 틀리게 해놓지? 근데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기분 좋으라고,보다는 좀 덜 느끼라고. 실제로 41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지로는 37도 해서 뭐 버틸만 하네. 근데 38도 넘어가면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선한 거짓말인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 봐야죠. 아니 제 친구 중에 지금 싱가포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싱가포르이 적도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예. 그 무지하게 더워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왔길래 만나서 얘기하다가 야 싱가포르 덥지 그랬더니 뭐 여기하고 별 차이 안 나. 오히려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더위를 견디기가 쉬워요. 거기는 건조하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는 또 습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더 덥고요.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이 한국이 훨씬 덥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다녀오신 분. 거기도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예.
싱가포르이 지금 도시국가로 아주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이 오늘날 선진국이 된 비결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싱가포르이 꼽는 게 에어컨이랍니다. 싱가포르에 발명했어요? 아니, 아니. 싱가포르이 네. 에어컨 덕택에 덕분에. 오늘날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 나라가 그렇게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이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불이 좀 넘습니다. 그쵸, 거의 9만 불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소득이 예. 높아요. 근데 싱가포르의 가장 주된 사업이 뭐냐? 금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우리 국력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데 그게 금융을 단순히 돈 장사 이자 놀이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저거로 먹고 사는 나라도 있다. 이런 말씀 늘 드리는데 싱가포르 말씀을 하길래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우리보다는 훨씬 적죠. 도시국가니까 뭐 얼마 587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하나로 샥 뭉쳐서 가기가 좋은 조건이죠. 네. 예. 참 오시면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김건희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이. 근데 지난 11일에 최혜병 특검이 압수수색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압수수색하면 싹 그냥 털어 나올 것 같은데 뭐 가서 또 이렇게 달리 뭐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일단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좀 다를 수는 있죠. 물론 많이 겹칩니다. 그러겠죠. 네, 많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뭐 요새는 압수수색 나가면 제일 기본적으로 휴대폰부터 압수하는 게 기본이니까 상당한 그 품목은 다 겹칠 텐데 그래도 안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또 하냐? 건진 그 사무소 겸 뭐 쓰던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지난 2월 달에 했습니다만 그때 압수를 못했던 수색을 못했던 장소가 또 이번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졌던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 할 필요 전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김용남 의원님 오기 전에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안 우스웠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제 유튜브 할 때도 말씀드려요. 이게 라이브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보실 땐 2배속으로 보시라. 아니, 좀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라도. 그래야 웃죠. 언제 웃을지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상당히 좀 재밌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엔 내가 뭐 얘기하면 안 웃어. 더워서 그러세요. 더워서. 그러세요. 지우 아빠 헬리님이 에어컨은 미국의 캐리어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게 현재의 캐리어란 기업이고요. 그럼 캐리어를 캐리어. 넣어야겠네요, 캐리어. 옛날에 대우하고 같이 있죠. 했었죠. 네. 그래서 옛날에 대우차 요즘엔 안 나오는데 에어컨은 대우차가 제일 빵빵하다. 그랬었어요. 원천 기술 캐리어를 가지고 쓰니까. 네. 예. 그랬던 건. 르망인가가 대우차 아니었나요? 대우르망이죠. 대우르망. 대우르망. 옛날에 좋은 차였는데, 그 차가 르망이면. 오늘 옆길로 자주 새는 더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에어컨 얘기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김건희 문고리 3인방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르고 있죠. 문고리 3인방이 누군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세 사람입니다. 행정관들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제2 부속실도 없는데 그냥 김건희 옆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저 3인방만 털어도 김건희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거의 알 거예요. 사실 저 존재는 최재형 목사님이 샤넬백, 디올백 전달할 때도 등장했던 이름인데 유경옥 행정관은 전성배한테서 건진법사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 받아 그런 정황이 있고 정모 행정관은 뭐 이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정지원. 예, 정지원. 왜냐하면 특검이 이름 밝혔잖아요. 네. 네, 이름 밝혔어요. 오늘 나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조는 누구더라? 조현경. 조현경. 저희가 그 건의 2 전화기 가지고 그쵸. 받고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캄보디아 ODA 사업 그 관련해서 지금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유경옥은 10시에 나오고 조현경인가? 아니 예. 정지원. 정지원은 5시. 오후 5시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10시에 지금 유경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은 이렇게 10시, 5시 좀 다르게 합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 김건희 특검은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이 인원과 조직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가 좀 이미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먼저 조사하고 조사 끝내고 그 다음에 조사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은 틀리더라도 한 사람은 오늘 그 오후 5시 이전까지는 딴 일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딴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 소환, 동시 조사는 여건상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수사 기법 때문에 뭐 10시, 5시 이렇게 딱 따로 하는 것이라고는 기법상은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동시에 다른 불러서 따로만 해서. 곳에서 분리해서 말못 맞추게. 조사하면서 하는 예. 경우는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건상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유경옥 행정관의 경우에는 사실 왕 행정관이라고들 부르니까 뭐 원래 이제 직급상으로 가장 윗선을 나중에 부르는 형태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 행정관을 늦은 시각에 부를 가능성도 있다. 10시에 불러가지고 5시까지 안 내보내면 서로 통화는 못 하겠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계속하면 좋은데. 근데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란 특검이 이제 느낌은 크고 규모는 크지만 김건희 특검이 워낙 들여다볼 게 많잖아요. 많죠. 일단 16개고. 근데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이 40명이라서 최병 특검은 뭐 20명 한다고 치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박찬대 후보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거 특검법 개정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개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하죠. 특검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니까 법률안을 개정을 하던 아니면 지금 특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 통과시켜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양평 고속도로 통일교 관련된 거 그전 같으면요 이 건건이 특검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관련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하나 그냥 단독 특검으로 출범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거든요. 예.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명태균 관련한 그 공천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출범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3년여 동안 너무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일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검사 40명으로 이 16가지 수사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 조금 한번 좀 하다가 정 힘들고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집사 게이트 같은 것도 지난번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압수영장 기각했으니까 차제에 특검법 개정하면서 인력도 늘리고 수사 대상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마약 같은 것도 좀 들여다보고 지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김건희가 워낙 뭐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2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시즌2 이걸 미리 좀 얘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수사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대부분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밀항을 하거나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불출석한다고 엄포를 넣거나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 김건희와의 브릿지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 하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인력은 적고 계속 딜레이 되고 상황마다 사건들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번 특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명확한 입장들을 국회에서 보일 필요가 있어서 좀 김건희 시즌2 특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제기를 해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명확히 가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유경옥의 경우에는 지금 건진한테 그 뇌물성의 그 선물을 받아서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샤넬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의 실물이 실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뭐 추궁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건희2 폰을 사용한 사람은 뭐 이제 명의는 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화한 사람은 조현경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건진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내가 통화한 사람이 유경옥인 줄 알았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경옥이 사실 이 3인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할 내용들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차고 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강도의 조사가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김건희 특검은 좀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특검이 풀가동돼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요즘에 특검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혹시 아세요? 누구죠? 모르죠. 하하,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예, 특검보다 더 센 사람 잠깐 보고 갑시다. 날도 더운데. 나와라 오바. 역시 우리 특검이 권성동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보좌관이 맞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째려보면서 특검이 웃음냐, 문 안 열어주냐,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택배는 샥 들어가는 거예요. 특검 위에 택배 택배. 기사님. 특검 위에 택배 있다. 와. 저 왜 저 장면을 못 봤죠? 저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만 봤지 택배 장면은 오늘 저도 처음 접했네요. 아,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이게 상황이 좀 되게 좀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만도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나 바빠 죽겠으니까 나 필요 없고 나 빨리 주고 가야 돼. 저 뭐 이렇게 택배 한 기사 분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 시간이 돈인데 그럼요. 빨리 주고 가야죠. 예. 아, 거기 뭐 어디 틈에 나가요? 그 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네. 역시 삶을 이길 시원하네요, 건 진짜. 삶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가장 중요한. 시원하네.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택배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수사 인력에 포함시키는 걸로. 사실은 그 압수수색이나 뭐 이렇게 체포하러 갔는데 저렇게 문 안 열어주고 예. 버티잖아요. 그러면 열쇠 수리하시는 분 예. 불러서 그냥 따고 들어가요. 따는 거죠? 예. 저기 이제 아무래도 의원회관 사무실이라서 좀 뭐 대치를 좀 했던 거죠. 아니 국민의힘은 진짜 황당한 사람들인 게요. 처음에 뭐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처음에 딱 1차로 했을 때 뭐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임종동 누구 그때는 뭐 빨리 모여라 긴급 문자 보내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몇 명밖에 안 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아예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각자 그냥 알아서 하라. 거의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주변에 또 모아져 있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기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특검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저 장면 보고 생각났던 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언론의 흑역사인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실제 그 음식을 배달하시는 그 중국집 배달 아저씨인가요? 지금 그 배달원은 들어가서 압수수색 현장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러 들어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런 걸 취재했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도 또 떠오르고 하네요. 그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김건희 뭐 8월 6일 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혐의당 하나씩만 하고 한 번 하고 산항을 쉬었다가 또 하고 몇 시 넘기면 안 되고 뭐 짧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단칼에 쳐냈지만 그때 정경심 교수 검찰이 조사할 때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17시간을 했어요. 17시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염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길래 무슨 뭐 소속사하고 뭐 계약서 씁니까? 아니 뭐 미팅하러 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그래서 김건희가 스스로를 유현진으로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유현진? 거잖아요. 그 선발 투수 로테이션 시스템이잖아요. 한 번 등판하면 사나흘 이상 쉬고 몇 이닝 이상은 안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깨에 부담 주기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네요. 네, 유현진 팬들이 엄청 싫어하겠는데요. 김건희랑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아까 국힘 얘기하셨는데 이거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박찬대 후보가 윤석열 그때 체포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 제명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야, 그 박찬대 후보 인터뷰할 때 제가 뭘 물어봤거든요. 국민의힘을 이제 대표가 되면 협치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해산해야 될 정당으로 볼 거냐. 그랬더니 해산해야 될 정당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처음 한 거 아니었나요? 그 우리가 좀 기사를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릴리즈를 좀 해줄 건데 그랬네.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도 뭐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박찬대 후보도 이제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협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저도 점점 멀어져 가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니까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건 뭐 이번에는 새 분리해서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김문수, 전한길 막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당이면 그 정당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지금 상황이면 지금 흐름대로 가면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적어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면서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헌법 밖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뭐 비상계엄이 민주당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거는 모든 현대 민주국가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는 옛날 개념이고, 적어도 기본적인 이념 내에 움직이는 정당만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도 그렇습니다만 웬만한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정당 해산 제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 내에서는 오케이. 하지만 헌법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정당으로 인정 못한다. 이게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를 없애자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가는 정당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사례가 있는 거죠. 통진당을 해산할 때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가 위배하지 않았는가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의 기준으로 해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과정에서 원내대표인 추경호의 행동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에게 전화를 받아서 그 지침을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90여 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것을 인지한 자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법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국회의원 45명이 가가지고 그 특수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현행범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과가 나온다면 또 당연히 정당 해산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건 자법이에요. 통진당은 따지고 보면.
이 국민의힘이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거 중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게 되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해산하는 이익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서 판결이 나온다면, 그리고 또 통진당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해산 조치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이걸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거리에 나오거나 한남동 관저 앞을 주변을 둘러쌌던 그 무리들이라는 건 사실 내란 선전범들이 죄다 윤석열을 지키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도권 정치에서 부추겼다라는 것은 실제 가담을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저는 뭐 충분히 지금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처벌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계엄 전후에 지금 그 보였던 행위들에 대해서 뭐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는 물론이고 헌법이나 법률 위법한 행동들을 한 게 분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체포 저지한다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명백히 저는 그 위헌 입법한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한길 씨가 당대표인 줄 알 거예요, 지금 아마.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국민의힘에 지금 저 사람이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윤 어게인인데 그게 바로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친길파니 뭐 반길파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한길 하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명백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내란과 비슷한 사태들이 현재 진행형인 거고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가 만약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이런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협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각해서 뭔가 소위 말하는 극우대 반개혁 그러니까 개혁연대 이렇게 뭐 구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윤 그다음에 탄핵 찬성하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될 수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거의 전한길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장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난 찬성이야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도부가 된다면 저는 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가 어제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전한길은 이미 정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반열까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김유정 의원님 전한길 얘기할 때 웃었냐면 네. 듣다가 박영식 앵커가 전한길 성대모사도 될까? 제가 여기서 그거를 안 했던가요? 전한길 안 했어요. 근데 되는 건 아닌데 전한길 씨는 좀 그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항상 말을 할 때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은 윤석열이 구속이 되거나 윤석열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속보를 소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속보가 딱 터지면 이게 뭐냐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얼굴 모사 정도만 하지. 목소리 되겠는데요? 분위기가 아니, 조금만 저는- 연습하면. 좀만 더 해줘요. MB 확장편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소리를 좀 크게 지르고. 예, 엄청 지르다가 어떨 땐 울기도 해가지고 소식이 딱 터지는 순간 딱 때리고 이렇게 울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 특별한 뭐 이렇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성대모사를 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아니 그리고 일도 없죠. 그 성대묘사 하다가 보면 성대가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좀 이상하잖아요. 전한길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아이고. 전 전환길도 웃기지만 전 주진우도 웃겨요. 정치인 반열에 올라왔다? 네. 자기 정치 시작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된 인간이에요. 아니 주진우 의원도 당대표 출마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비교하면 전한길도 그렇지. 정치인이죠. 전한길이 지금 그 당비를
달 내는 것이 안 돼서 대표 출마 안 했지.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 자격만 됐다면 대표 출마해가지고 아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아니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 주진우 의원하고 전환길 씨하고 누가 득표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전환길 씨가 더 많이 나올 거래요. 10만, 20만, 30만, 40만만 올라가고 저기서 하면은. 근데 자기 말은 아는 거 아니야? 10만이니까 네. 일단 10만 표, 10만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누가 가장 힘이 세냐 따지고 보니까 전광훈,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가 가장 힘이 세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밀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5도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5도 당원이 아니면 그들을 다 설득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선거라고 얘기하는 게 투표한 사람의 투표한 내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세력들이 연합하면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엄청 창피할 것 같은데요. 정치원 반열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상황이면. 근데 출마는 3개월 당비 내야 되는데 그 투표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그것도 달이면 기간이- 되나요? 그것도 3개월. 그것도 기간이 지나야 또 겁니다. 3개월일 거요. 민주당은 6개월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예, 기간이 꽤 길어요. 저희는. 그렇군요. 근데 국힘은 어떤지 모르겠네. 전환길 얘기하니까 조금 힘드시죠? 귀를 좀 씻어드릴게요. 일본의 미세영이님께서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 일본 고등학교 여름 야구대회 보고 있는데 우리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준결승에서 이겼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승하잖아요. 우승해가지고. 네. 결승만 이기면 제가 살고 있는 고시엔 야구장에 출장합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한 번 이길 때마다 교가가 한국어라서 한국 교가가 일본 전국에 흘러나갑니다. 한국인으로 자부심 갖고 살지요. 다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런 이야기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요. 그 교가가 동해바다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맨 처음이. 전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작년에 우승했나 재작년에 우승했나 그 벌써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그러면 이번에도 고시엔에서 우승하면 2년 연속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아주 재작년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먼 얘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필승입니다. 필수. 자, 주진우는 좀 이따 시간 되면은 해보기로 하고 이상민 지금 내란 특검 출석했지요. 이상민한테는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 받아놓고 뭐 저렇게 보니까 뭐가 뭐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력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이상민 출석하는 장면 혹시 영상 있나요? 보여주세요. 반전 지시험에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고아 직원들이 상반된 진술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 좀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안가 회동에서 사후 계엄 수습 논의하셨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문건 들고 가신 건 어떤 문건입니까? 관전 단수용 문건입니까? 근데 박영식 앵커님 기자 네. 출신인데 저렇게 들어오는 놈들 이렇게 준비한 거 이제 그 기자 대표 풀로 선발을 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 대답하는 놈들이 거의 없어요. 이번 특검의 주요 피의자들은 거의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좀 묘책이 없을까요? 발을 걸어버린다든지. 걸어가고 있는데 풀단 대표에서 발을 건다. 마동석이를 부른다든지. 예, 아니 뭐 인터뷰를 마동시킨다든지. 실제로 이제 뭐 법원이나 뭐 검찰 쪽에서 풀단 대표 기자들이 대표로 한두 명이 저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디오를 전부 다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뭐 지금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발을 걸어서 실제 대답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셔서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아마도 저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좀 조율된 상황에서의 질문이라면 묵묵부답하는 피의자들에게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실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실제 뭐 이동 동선이 제대로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어려워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언론사 단전 잔수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한덕수도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 하필이면 거기 대통령실에 CCTV 영상 다 녹화되는 거 모르고 문건 뭐 이렇게 뭐 3장인가 들고 있고 뭐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단전 그러니까 각 부처별 장관들한테 너는 이거 이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상민한테는 단전 다수 그걸 줬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방청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내란 그 범죄와 관련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처음부터 그래도 어쨌든 당시 대통령 지시문인데 그걸 보지도 않고 뭐 3번을 접어서 갖고 있다가 부하 직원을 줬네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등등 그 이상민 장관 얘기가 제일 사실은 웃기긴 제일 웃겼어요. 제일 황당해요. 네. 네. 저 멀찌감치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걸 봤더니 그 거기 비슷하게. 단전 단수가 적혀 있더라. 뭐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글쎄 신병철 이자가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더 나올 때가 됐죠. 이제는 이상민 장관은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도 신병철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이제 구속자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사실 한덕수, 이상민,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뭐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 다 포함하면 다 공범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 사실을 다 인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함께 공모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지를 떠나서. 넘어서. 이상민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A4 용지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을 준비한 사람들이 어떤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만들었고 플랜을 종이로 적어서 너 이거 이행하고 전달을 했는데 이상민은 그게 실행된 게 그대로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란 행위가 어떻게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됐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최상목 같은 경우도 F4 회의를 열잖아요. 근데 그 쪽지에 나온 내용은 비상입법기구라고 얘기하는 자 그야말로 헌정체제 핵심인 국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만드는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걸 위한 예산 확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도 그다음에 또 조태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외교부니까 모든 대사관에다가 다 지시를 내려서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내란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건 이미 그 문 사령관이 대만에 가서 했던 행위가 그런 유사한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이 문제가 만약에 말씀하신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줄줄이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조태열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안가에 모인 4인 같은 경우는 안가 플러스 알파 누가 더 왔는가에 따라서 실제로는 2차 내란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란 행위를 갖다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여기 다 가두리처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구속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증거들을 확보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특검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전후에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의 공범 아닌가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계엄 당일날 8시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관들 몇 명 모여 있었잖아요. 박성재니 이상민이 막 포함해서. 그랬는데 본인이 말렸지만 말려지지 않더라. 그래서 국무위원들 더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보자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그냥 이거는 알고 공범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허위 문건 작성해가지고 부서하고 막 이런 또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라고 문건 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이 행정을 아는 한덕수가 전후로 그냥 거의 주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그 얼토당토 않은 무슨 시력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거 사실이고 또 헌재에 나와서는 허위 증언했잖아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금 그 8시경 계엄 당일 8시경 미리 모여있던 총리와 고 장관들은 대체로 거의 이 사실을 알고 함께 공모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충분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민과 그 한덕수의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 곧 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곧 구속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아까 앵커님이 언급해주신 그 인물 중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7월 2일인가 3일에 조사를 한 12시간 정도 받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특검 쪽에서 참고인이냐 피의자인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질 않았어요. 그때는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기사가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거든요. 근데 한덕수 조사가 끝났고 이상민 조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뭐 이제 김주현이라는 인물은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계엄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이고 이 계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뭐 지시 지휘 및 법률적인 대처 사후의 또 대처 방법들까지 실제 안가회동을 참고해 본다면 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민 한덕수 매우 중요한 피의자이지만 김주현의 피의자 전환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이상민 한덕수로부터 어떤 증언이 김주현과 관련돼서 나오는지도 우리가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이상민도 뭐 곧 오늘 이상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곧바로 뭐 또 구속 임박이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착착착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이 핵심 국무위원들이요. 초반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총리 물러가야 된다. 이상민 경찰 관련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가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눈하도 꼼짝 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란까지 연루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그 초반에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나저나 윤석열 이자는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안 나오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계속 재판 안 나와도 돼요? 형사재판도 피고인의 출석이 2회 이상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궐석 재판으로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렇게 무작정 안 나온다고 할 때 그러면 아이 그냥 피고인 없이 우리끼리 합시다. 이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요할 때는 그 특검의 요청으로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야말로 구인은 끌고 오는 거잖아요. 예. 끌고 와서 법정에 앉혀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기현이가 그걸 하겠냐 이거죠. 그게 참 애매하죠. 지기현 부장 뭐 다음 주에 휴가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 지금 뭐 법정 휴정 기간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특검에서 휴정 기간에도 좀 해야 되겠다.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 주에 쉰다는 것 같던데요. 또 쉬어요? 예. 아니 근데 법정 휴정 기간은 반드시 쉬어야 돼. 재판 못 열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휴가를 요때로 맞춰서 하자.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재판을 계속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휴가하더라도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좀 휴가를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옛날식 사고인가?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이유를 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건강은 개뿔 무슨 건강이 안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좀 안에서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속적 부심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했었잖아요. 거의 뭐 5시간 가까이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 받으러 나오면 더 시원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변호인 만날 때도 너무 시원하게 하니까 이것도 좀 적게 시간도 제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윤곽근 변호인, 지금 변호사가 변호인 맡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아주 뭐 상당히 기분 나쁜 투로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따라서
지금 뭐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건강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 빈정상해다 이거죠. 아니 그리고 7월 10날 재구속됐는데 그로부터 한 8일 동안만 해도 16번 접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그러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러니까 저 변호사들도 죽을 마실 거예요. 왜 안 그만두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그래서 건강 안 좋다 그러는데 계단 올라가도 막 어지럽다 막 이런 얘기 그렇게 엄살 떨지 않았나요?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불법 개헌과 내란을 저질러 놓고 뭐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건강 상태를 가서 확인하겠다. 지기현 판사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확인이 될지 끌고 올 수 있을지.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그 구인영장을 특검 쪽에서 시도를 하는 단계에서 이미 서울구치소 쪽에 건강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구치소 쪽에 공식 답변을 받은 바 있어요. 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굳이 또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구치소 쪽에 건강 확인을 재차하겠다라는 것도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뭐 공복 혈당하고 간 수치 났다라고 간 수치를 자료로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약 먹습니다. 아니 간 수치하고 공복 혈당은 여기 지금 여의도 바닥에 있는 증권가에 있는 그 저기 직원들 다 한번 붙잡고 혈당하고 간 수치 한번 내보라고 하십시오. 다 약 먹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도 사우나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사우나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IP의 건강관리용으로 사우나를 만들었대요. 관저와 대통령실 그 집무실 5층에다가 비밀 공간까지 만들어서 양쪽에다 사우나를 VIP 건강용도로 설치했는데 3년 반 내내 사우나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건강관리를 그렇게 국민 세금 들어가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본인 스스로 술을 그렇게 처먹어댔으니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건강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은 적어도 술은 못 먹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간 수치도 좋아질 예정이고 이미 7월 10일 날 구속된 이후에 지금 보름이 지났으니까 금주로 인한 간 개선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에 가서 5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저는 시험 보는 것보다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나올 거냐, 잡힐 거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극도의 긴장 상황인데 그 5시간 동안 버티면서 충분히 자기가 설명을 한 사람이라면 저는 재판 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실제로? 주로 앉아있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정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1시간 동안 59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가 그게 다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 변호사들께서 본인의 인권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을 잘 꼬셔가지고 재판에 나오시도록 하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방어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21일에 윤석열이 또 뻔뻔스럽게 SNS에 입장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면서요.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이 특검의 탄압과 이런 것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4일 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윤석열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응? 그 입장문을. 이게 뭐 알아야 해먹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근데 윤석열 정도면 간 진짜 좋은 거예요. 저 정도 처마시면 이미 이 세상 사람 그럼요. 아닌 건데 수치 좀 높아지고 그러면은 저 특수간이에요. 예, 저 정도면은. 그래서 그렇죠? 특수부 했나요? 특수부. 야, 또 이렇게도 개그를 치는구나. 그 새로운 방식의. 요즘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런 걸 서로 공유한대요. 윤 대통령님 근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서울구치소 전화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전화번호 올리고 여기에 뭐뭐 해서 의료과 눌러서 통화하면서 우리 대통령님 건강 상태 너무 안 좋으신데 외부 진료 계획 없냐? 간 수치 그 정도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발한다고 하더라.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어필해라. 단 최대한 공손하게 내용은 무섭게 저도 했습니다. 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폭탄 무시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막 공유하고 돌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영향 좀 받습니까, 김영남 아이 의원님? 무슨 영향을 받아요. 다만 없어요? 네. 저거 응대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못하니까 아. 그 업무에 지장은 받을 수밖에 없죠. 폭탄이네, 민원 폭탄. 그렇죠. 예. 그거 외에는 아무런 효과는 없는 것이고, 그 앞서 잠깐 우리 박영식 앵커가 언급했습니다만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모든 수감 시설에는요 정식 의사가 있습니다. 의무과장은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일단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봐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미 예. 뭘 또 봐요. 좀 이상해요. 재판 진행하는 게. 그리고 그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현재 이제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에 이제 작은 구치소들 있는데 가면 의무과장이 한 명이고 간호사가 한 명이 보통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배 숫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당일 하루에 봐야 하는 이 구치소의 수용자들 숫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각자 할 일이 너무 바쁜데 그 의무과에 저렇게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좀. 그 무슨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인간들이 아니니까요. 정성호 장관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하면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죠.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봉사하는 거 어차피 지금 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계속 투입하는 거 이건 참 발빠르게 대처 잘한 것 같습니다. 저 뉴스들을 보고 대부분의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윤석열을 보내자. 윤석열이 강제 구인에 불응하고 있으니까 불응하는 사람들, 우리 법 체계와 시스템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봉사 명령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도는 없느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다큐로 받아서 죄송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노역을 명할 수는 없죠. 그 징역형을 받으면 외부에 가서 노역을 시킬 수도 있나요? 그거는 가능한데 보통은 노역장은 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도소 안에 있죠. 근데 그거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역도 그렇고 사회봉사도 그렇고 우리 지금 법률 체계상은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미결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나 노역장을 못 보내는 게 지금은 시스템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미결수도 수감기간 중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걸 형량에 감안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 다 드셨어요? 네. 예. 조금 불편하신 영상 한번 좀 보실래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분노했는데 그 나주에서 벽돌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 노동자요. 지게차에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거를 왜 다루냐면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분노를 하시던데 일단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예. 이영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영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 너무 보시기도 했을 거고요.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냥 뺄게요. 저 그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은 많이들 개선됐지만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그 어떤 KBS 추정 60분인가에서 방송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현지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말부터 막 훈련시키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저런 일을 지금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심지어 거기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대통령이 외롭고 괴롭고 얼마나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장난으로 했는지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과 모멸감 느끼면서 견뎠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우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권 감수성 제로라고 봐야겠죠. 벽돌 포장하는 일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한테 잘 가르치라. 아니면 뭐 그 피해자분께서 벽돌 포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공업용 테이핑을 갖다가 몸을 묶어가지고 벽돌에 같이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야만적이었다는 생각이 야만적이고 인권 파괴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타국에서 일을 하면 그게 마찬가지로 노동자인 겁니다. 근데 타국에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고 분노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엄연히 스리랑카의 국민이시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넘어와서 돈을 벌겠다고 온 건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국가, 선진국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고요. 뭐 노동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뭐 형사적인 처벌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끔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이니까 이런 장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건 뭐 형사 범죄죠. 예. 저게 최소한 폭행 내지는 상해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했다고 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될 것이고 저는 그 우리 사회에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앞서 윤석열 옹호 세력 내지는 뭐 전환길 씨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외국인 내지는 외국에 대한 그 아주 적대적인 증오감을 표출을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중국을 비롯한 타 민족 내지는 타국에 대한 증오 내지는 혐오가 결국엔 극우 개념의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사실은 앞으로 저는 이민 문호가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배타적이고 외국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은 소수니까 힘이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약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한국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벌백계를 통해서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저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자주 일어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선진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저는 저렇게 벌을 주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비닐 랩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시는 거고 근데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분적 불안정성에 쌓여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저 문제가 저 하나의 사례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도처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자기가 법무부에서 와서 그 불법 노동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뼈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 나라로 다시 송환이 되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태에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해서 치료를 했던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저열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예를 들면 차별적 인식 자체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차별 자체를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전 저런 뉴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김철규님, 우리의 70년대를 기억합시다.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사막에서 외화벌이 하던 시절을. 그러니까요. 정여리님, 고향이 나주 옆 한평인데 뉴스 보기 정말 괴롭더라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돈 벌러 와서 저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지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개탄하면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권 감수성이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돈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권 감수성 하니까 이번에 광주시에서 잘못한 거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 소비 쿠폰을 줬는데 그걸 칼라를 딱 나눠가지고 거기 액수까지 친절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저거야말로 행정 편의주의고 어떻게 해서 액수가 다릅니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저걸 뭐 상 줍니까? 1등에서 제일 많이 줍니까? 가장 힘들게 사는 분한테 좀 더 많이 드리는 건데 이걸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 왔네. 이거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 있잖아요.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국민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정해라. 그리고 파초선 얘기도 하면서 이 공직자의 역할 하나가 그 정책 집행하는 것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5급 그 사무관 초급 그 관리자 거기 가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또 저런 일이 일어났고요. 인권 감수성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동일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인권위원장도 인권 감수성 거의 없는 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2사람 추천 몫이 있어요. 국회 몫이 4명이니까 그중에 2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2사람 다 변호사인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순번 받았던 전혀 관계없는 인권가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 내란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 가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 대동소이한 2사람을 지금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 의결 이런 거 다 보류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고리를 반드시 이 이재명 정부에서 끊고 뭔가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심차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속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대선 그때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권영세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양수는 사무총장이었고 권성동은 왜? 근데 권성동은 왜 빠졌죠? 그 원내대표 몫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당대표격인 비대위원하고 사무총장이 실무를 책임졌다는 의미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 지금 당무위의 그 의결이 끝까지 유지될까요? 그게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죠? 아니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금 비대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비대위에서 뭐 반려되거나 뭘 변경하지 않고 그 끝까지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될 텐데 지금 다음 총선이 3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거는 다음 총선에 공천 배제 아웃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역학관계상 국힘에서 저 결론을 끝까지 유지할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그런데 당내 문제도 당내 문제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일 아닙니까? 아유, 되죠. 예.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는 무조건 되고요. 정당에 있어서의 정당한 그 공직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는 되고 공직선거법상이나 정당법상에 해당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근데 초유의 사태라 정말. 그러니까요. 아이고 새벽 3시에 이렇게 후보 접수하고 또 그거를 또 준비해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 이쪽에다가 관련 징계를 청구한다. 그리고 윤리위가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또 이제 비대위 절차를 같이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비대위에서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상황에서 저 결론은 타당해 보이는데 저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게 끝까지 정말 당원권 정지 3년이 확정이 되면 그나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는 조금 진일보하는 거죠. 아무튼 권영세보다는 권성동이 더 세네. 그렇죠. 김문수 당대표 살아남잖아요. 네, 김문수 당대표 되면 네. 받아들이겠네요. 그때 가서 봐야죠 또. 그렇죠. 본인 열받았잖아요 그때. 받아들여 다시 해가지고 그놈도 집어넣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김문수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확률이 높죠. 유력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당대표 되고 전환길이 최고위원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명직이 있으니까요. 최고위원도. 예. 그래서 전환길이 지명하라 이거죠. 자, 금요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오늘 먹방 하느라고 2부 시간이 좀 짧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나눈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김영남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시 앵커님 네 분 함께 하셨습니다.